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요. 네. 경찰이 얼마 만이죠? 또 영장 신청했죠. 한 달여 만에 오늘 오후에 지금 예.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예. 밝혔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인데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는 네 번째 구속영장 청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광우 본부장에 대해서는 세 번째 구속영장 신청입니다. 예. 물론 이 구속영장을 이제 검찰이 받아서 실제로 법원에 청구할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 예. 이미 이광우 본부장에 대해서는 이제 두 차례, 그리고 이제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는 세 차례나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전례가 예.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는 받아들여서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지 여부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 경찰의 국수본 특수수사단 관계자들이 이제 밝힌 내용을 보니까 세 번이나 영장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필요한 보강 수사를 상당히 진행을 한 상태고, 예. 서류도 정교하게 또 새로 작성을 했고 공수처와 필요한 협의까지 다 거친 상황이다라고 예.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찰 입장에서는 김성훈과 이광우에 대한 신병 확보가 앞으로 이제 수사가 이제 진척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예. 좀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영장을 신청한 거고요. 예. 뭐 아시다시피 지난달 24일에 경찰 특수단이 별도로 영장 심의를 서울고검 심의위원회에 청구한 바가 있습니다. 검찰이 계속해서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안 받아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심의 받은 결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6대3 심의위원회 결정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도 검찰이 청구를 안 하겠다라고 하면 검찰 내부에 갖춰져 있는 심의기구의 어떤 의결까지도 무시하는 뭐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결정을 해야 되게 됐습니다. 그 전에도 말입니다. 이 영장 신청을 법원의 판단도 안 받아보고 검찰이 기각하는 데 대해서 네. 왜 그러냐는 어떤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장심의위원회가 청구하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도 안 할 명분이 과연 있을까요? 예. 사실 이제 김성훈 차장이나 이광우 본부장에 대해서는 뭐 경찰도 구속영장 신청서를 통해서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이미 경호처 내부에서는 이게 증거 인멸을 하려고 시도했었던 정황들이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비화폰 서버에 대해서 뭐 삭제를 지시했다라는 의혹 보도가 나온 바가 있었고, 그 외에도 이제 경호처 내부에서 본인들의 어떤 명령에 저항했었던 그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서 부당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들도 이미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이나 마찬가지로 수사를 조금 더 진척시키기 위해서 특히 비화폰 서버를 확보를 해서 실제 계엄을 전후한 시기에 누구와 어떤 통화들이 이루어졌는지를 좀 확인하려면 일단은 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검찰에서는 계속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거부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혹시 경호처와 하고 검찰 사이에 모종의 어떤 거래가 있거나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내란하고 검찰이 직접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까지도 받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하라고 했으면 그에 맞춰서 결정하는 게 맞을 텐데 워낙 최근에 검찰이 좀 이해할 수 없는 결정들을 잇따라 내놓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는 실제로 영장 청구를 할까 좀 궁금해 보이긴 합니다. 즉시 항고조차 안 한 검찰이 뭐 이런 거겠죠, 논리는. 그렇습니다. 워낙 어떤 기상천외한 아무런 논리 없이 지금 법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김성훈 차장에 대한 영장도 계속 거부하고 있고 말씀하셨던 대로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이제 법원이 하라 그랬는데도 하는 게 좋다는 어떤 얘기를 했는데도 법원 행정처장이요. 그렇습니다. 포기를 했었습니다. 포기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별 논리를 기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민들도. 그러나 그렇습니다. 또 버틸까 뭐 이 정도지 어떤 무슨 명분으로 거부할까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뉴스 신세계 시간에도 몇 번 지적을 드린 바가 있는데, 검찰 수사를 보면 수사를 하는 쪽과 안 하는 쪽이 너무 갈려 있어서 어느 쪽에 집중하고 있는지가 이제 잘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군 사령관급의 인사들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가 마무리가 돼서 기소가 이루어진 재판으로 넘어간 상태고, 윤석열 피고인과 이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유독 다른 이제 계엄에 뭐 합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걸로 점쳐지는
주변 인사들, 윤석열 피고인의 이제 주변 인사들 주로 이제 장관급 인사들이나 혹은 뭐 참모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국정원이라든지 검찰도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이제 의혹 보도가 된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수사 진척이 없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란과 관련된 수사는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사실 끝난 것처럼 움직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번에 하여튼 검찰의 대응을 한번 지켜보고 나서 다시 이 자리에서 자세히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네. 자, 우리 또 이것도 우리가 사회가 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요. 네. 이 사안만 해도 엄청나게 국가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고 폭발력이 있는 사안인데 너무나 큰일이 많다 보니까 이게 약간 묻혀 지나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민간 국가 지정. 아,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미국의 에너지부가 지난 1월 초에 이미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 리스트에 올려서 분류했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의혹 제기가 돼 있었거든요. 예. 리스트에 올라갈 것 같다라는 이제 전망 보도들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외교부가 아직 확인된 바 없다라고 이제 부정하는 듯한 취지의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 결국 이제 지난 주말 동안에 사실 확인이 됐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에서도 공식 확인을 해준 건데 이 조 바이든 행정부였던 지난 1월에 이미 미국 에너지부가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 SCL이라고 하는데요. 이 민감 국가 목록의 최하위 범주라고 할 수 있는 기타 지정 국가 중에 대한민국을 포함을 시킨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민감 국가라는 거는 이제 정책적 이유 때문에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들을 이제 묶어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민감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 나라들하고 뭔가를 협조해야 될 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어떤 일종의 이제 블랙리스트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미국 에너지부가 이제 관장하는 게 뭐 발전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하게 우리 입장에서 봐야 되는 것은 이제 원자력 발전을 비롯한 핵 관련된 연구나 혹은 뭐 이제 협력 관계 이런 것들을 에너지부가 관장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AI 같은 분야에 대해서도 국가 전략 산업이요. 그렇습니다. 국가 전략 산업들을 주로 이제 에너지부가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민간 국가 목록에 올라간다는 것은 미국의 에너지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하면 안 되는 국가들에 이제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들하고 뭔가를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미국 에너지부 산하의 정보기구인 정보방첩국이 이 국가들을 지정을 하고 관리를 하는데 단계에 따라서 이제 기타 지정국가 물론 이게 이제 윗순위로 갈수록 뭐 더 민감하고 덜 민감하고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만 특정한 이유를 에너지부에서 지목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타 지정국가 같은 경우는 뭐 때문에 이 리스트 안에 들어갔는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나라들이 주로 들어가거든요. 미국의 이제 준동맹인 이스라엘이라든지 인도, 파키스탄 같은 국가들이 주로 들어가는데 우리도 이번에 여기 이제 기타 지정 국가 안에 들어갔고 우리가 왜 들어갔는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에너지부에서는 별도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험 국가에 이제 중국, 러시아 같은 사실상 미국의 적국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테러 지원 국가로 분류되면은 이제 북한, 시리아, 이란 같은 나라들 뭐 실제로 이제 테러리스트들을 지원하거나 그 자체가 이제 테러를 벌이는 국가들로 가장 그 높은 수준의 경계가 필요한 국가들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우리도 이번에 이제 포함되면서 어쨌든 미국의 에너지부가 협력할 때 매우 요주의해야 되는 국가 중에 하나가 된 상황입니다. 그 민간 국가 밑에 어떤 하위 카테고리들이 나눠져 있다고 쳐도요. 큰 카테고리에서는 우리가 북한, 시리아, 이란과 같은 민간 국가에 포함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굳이 따지자면 이제 순위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큰 민감 국가라는 큰 테두리 밑에 아까 기타 지정 국가, 테러 지원 국가 뭐 이렇게 나누지만 그렇습니다. 큰 테두리랑 민간 국가 안에는 북한, 시리아 이런 나라 들어있고 우리나라가 거기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실 이제 기타 지정 국가에 어떤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같이 보시면 이 분류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아실 수가 있을 텐데 테러 지원 국가를 미국 정부가 지정을 할 때 굳이 조심해야 될 필요가 없는 나라들이죠. 북한이라든지 쿠바라든지 뭐 시리아라든지 이란 사실상 이제 미국의 적국들이고요. 그리고 위험 국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험 국가도 미국하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거나 혹은 뭐 그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국가들,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명목을 딱 규정하는 데 있어서 미국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인도나 파키스탄은 동맹 국가이거나 미국과 협력 관계에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 나라들이 위험하다 혹은 뭐 테러리스트들을 지원할 위험이 있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도 외교적 부담을 져야 되는 거라서 요주의라서 거의 같은 카테고리 안에 묶지만
어쨌든 외교적 마찰을 좀 줄이기 위해서 왜 지정했는지는 얘기하지 않겠다. 네. 이런 국가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의 한미 동맹으로 묶여 있는 나라인데도 준위험 국가로 이제 우리를 분류해야 되니까 예. 이유가 뭔지는 말해주지 않아서 외교적 부담을 좀 줄이겠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는 리스트 안에 포함되면 다 마찬가지의 취급을 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서 그거는 좀 이제 민감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말입니다. 임기 내내 한미일 동맹을 그렇게 강조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정말 일방적 요구를 가장 적극적으로 들어준 정부 중에 하나였는데요. 네. 결과는 하여튼 또 이런 민감 국가에 소속됐다는 그리고 또 정부의 대책이나 대응도 뭘 했는지 모를 상황이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이미 이제 1월 달부터 이런 얘기가 나올 때도 외교부에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고, 바로 얼마 전에도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국회에 나가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에서는 그동안 외교부는 뭘 하고 있었느냐. 이런 일이 다 결정이 끝나서 2달 뒤에 우리가 통보받도록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제 이런 질타를 지금 하고 있는 와중인데, 문제는 이유일 겁니다. 뭐 미국 에너지부에서는 구체적으로 뭐 별도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이런 조치가 취해졌다는 거를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전문가들의 지적인데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아마도 한국에서 핵무기를 개발해야 된다는 주장이 계속 확산되는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까지 선포를 하니까 미국 에너지부에서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하게 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짚었습니다. 이미 이제 2023년 1월에 미국 정부가 사실상의 간접적 경고 메시지를 낸 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들이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나왔었고요. 그 뒤에 한미 핵 협의 그룹 NCG라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 방문했을 때 그때 이제 별도의 핵 협의 그룹을 꾸렸다라고 이제 굉장히 좀 환호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걸 별도로 구성한 것도 한국이 이렇게 핵무장 하려는 움직임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일종의 이제 달래기 조치였던 거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계속해서 그런 움직임이 특히 한국의 이제 여당을 중심으로 주요 정치인들의 발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니까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제 분석들이 나오는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2014년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니까 한국의 여당 정치인들 사이에서 트럼프 정부는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핵무장론이나 핵자강론의 목소리가 또 급속도로 확산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작년 12월 3일에는 비상계엄 선포까지 있었고 그래서 결국 국내 정치의 불안 요소가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민감국가 지정이라는 방아쇠를 당기게 된 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중에 이제 핵심적인 것은 결국 한국이 핵무기와 관련해서 핵 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여권 인사들이 대통령 포함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거. 왜냐하면 이 민감 국가 안에 포함된 미국의 맹방들은 이스라엘처럼 뭐 사실상 비밀 핵 실험을 해서 핵 보유를 하고 있는 걸로 비인가로 핵 보유를 하고 있는 걸로 뭐 의심받는 국가거나 혹은 뭐 미국의 준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 같은 경우도 중국의 핵실험 성공에 맞서서 이미 이제 핵 보유를 시도했었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심을 받는 국가들이 미국 맹방임에도 주로 포함이 됐으니까요. 우리 같은 경우도 미국 입장에서는 여차하면 한국도 핵무기를 가지려고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의심을 받게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입니다. 이 여당이나 대통령이 핵 보유를 얘기할 때요. 그때 당시에도 이 핵 보유란 자체가 우리 국익을 위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논란의 대상이 됐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핵을 과연 가질 수 있겠느냐. 현실의 부분에서 아무런 대비나 전략적 고려 없이 그때 무슨 어떤 정치의 일환으로 핵을 툭툭 던진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 결과가 이런 국가를 민간국가의 테두리에 넣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었다는 것 때문에 더욱더 어떤 전략적 판단이라고는 정말 전혀 없구나. 이런 어떤 비판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두 가지의 안전장치가 있는 건데요. 우리는 이제 NPT라고 해서 핵확산 방지 조약에 가입된 공식 가입 국가고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과의 이제 원자력 협정을 통해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에너지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제약을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두 가지를 다 무장 해제를 하고 핵무장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하려면 그야말로 이제 무역 국가인 한국이 괴멸적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예.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건데 그런 얘기를 여권 정치인들이 공공연하게 하고 다니거나 뭐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는 심지어 주요 여권 정치인들이 대선 공약으로까지 핵무장론을 이제 끌어올렸었기 때문에 뭐 미국으로서는 조금 이 사안을 좀 신중하게 보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 그 어떤 현실적으로 이걸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전략적 고려가 전혀 없이 말로만 그렇습니다. 떠들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는 불안하겠죠. 왜냐하면 사실 국내 정치용으로 동원하는 그렇습니다. 경향이 좀 강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민간 국가에 포함된 게 또 하나 계엄도 분명히 있겠죠. 뭐 물론 짐작입니다만. 그렇습니다. 핵무장론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었던 여권 정치인들이 많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또 계엄이라는 방아쇠를 당겨버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를 여전히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예. 행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사태 파악하려고 외교부 장관한테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과연 믿을 만한 동맹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상식의 수준에서 봐도 굉장히 의심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이제 한미 동맹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한 어떤 상처가 이제 난 셈이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 민감 국가 출신의 연구자들은 미국에서 연구를 하거나 혹은 미국의 국가기관 연구기관들과 협업을 할 때 여러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은데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 입장에서도 앞으로 이제 뭐 원자력 발전 관련된 기술을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과 협조할 때 상당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이미 미국에 나가서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들 같은 경우도 소속 기관에서 뭐 자칫하면 뭐 퇴출된다든지 혹은 뭐 추가적인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그동안 해왔었던 미국과의 어떤 협업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예. 뭐 미국이 제공했었던 정보 접근성 이런 것들도 제한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국익에 직접적인 타격이 가해지는 뭐 그런 문제가 발효가 되는 4월 중순부터는 시작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정부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간 국가에서 이제 제외시키는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예. 이미 사실상 확정을 해놓고 발효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늦었다라는 평가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라도 민간 국가 리스트에서 우리가 빠지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그래야겠죠. 비핵화 조치와 관련된 약속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 뭐 최상목 권한대행처럼 뭐 여전히 이제 안정화되지 않은 권력 상태 하에서 이제 한국 정부가 그런 내용들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심들은 좀 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AI 같은 전략적 첨단 분야 이런 데서도 만약 미국이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 발전에 제동을 건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국익의 침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제 향후에 우리가 민간 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빼는 거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예.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 계산에 능한 상대 국가 지도자가 이걸 그냥 빼줄 거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내줘야 될 어떤 예. 국가 이익들이 많지 않겠느냐라는 걱정들이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게 이제 서로 잘못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같은 예. 경우는 탄핵을 남발한 야당 때문에 외교적 대응이 늦어졌고 그래서 정부의 대미 외교력과 교섭력이 무력화된 결과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재명의 민주당이 친중과 반미 노선을 밟았기 때문에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주장을 내놨는데 예.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주장대로라면 지금 행정부의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라는 얘기인지 혹은 집권 여당이 민주당이라는 얘기인지 사실 되물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업무를 총괄해야 되는 외교부 장관은 이재명 대표가 인사권을 행사해서 임명한 사람인가 여러 가지로 좀 추가적인 의문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데 네. 이 상황에서도 지금 집권 여당이 야당 탓을 하는 게 책임 정치 입장에서 봤을 때 맞느냐 뭐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야당과 이재명 탓을 하면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민간 국가로 지정된 이유가 예. 미국 에너지부 실무자니 초안을 만든 거지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니다. 예. 라고 아직까지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민간 국가로 분류되게 된 이유가 뭐 자체 핵무장론 때문이 아니다. 그거는 관련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원전 시장에서 미국 기업을 이제 세워주기 위해서 한국의 한국 전력을 견제하는 이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대통령실 관계자가 해서 이 역시 예. 마찬가지로 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이거조차 책임을 인정 안 해가지고 대책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이게 대책을 마련하려면 어떤 무엇이 문제인지 파고 들어야 될 텐데 지금도 야당 탓을 해가지고야 무슨 대책이 나오겠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에서는 일단은 이 해제를 해달라고 결의안을 먼저 국회에서 통과시키자 이런 이제 방안을 내놓은 상황이고 장기적으로는 핵무장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좀 국회가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결의안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나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